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1단원 고전문학 2차 시 향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첨부 파일 심화학습지를 인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학습지를 함께 보면서 향가에 관해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향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창작, 향유되었던 서정 시를 말합니다. 우리 주로 그래서 신라시대 때 불렸던 노래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죠. 그리고 좀 특징이 향찰로, 한자이긴 한데 이 한자를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미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빌려서 쓴 표기법을 향찰이라고 하는데요. 신라시대 때 이렇게 향찰을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시가를 만들었습니다. 도솔가 또는 산회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향가의 내용상의 특징은 신라시대 때 불렸고요. 주로 주술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기원 및 신앙심을 노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향가의 형식적인 또 특징은요. 4줄로 된 4구체 향가, 8줄로 된 8구체 향가, 그리고 10줄로 된 10구체 향가 이렇게 형식을 얘기할 수 있고요. 4구체 향가가 향가의 초기 형태였다면 점점 발전해서 마지막 10구체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되게 됩니다.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10줄인데 결국은 4구체 향가, 그러니까 4구, 4구, 2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누게 되고요. 기, 서, 결 이렇게 3단 구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10번째 줄, 두 번째 구에 첫머리에 감탄사, 아으 이런 것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걸 낙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낙구의 형식상의 특징은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대 이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종장의 첫 구절을 3글자로 고정하잖아요. 예, 이것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향가의 의를 볼까요? 신라시대 때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서정시이고요. 향가의 표기 방식인 향찰은 신라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도 되고 또 향찰은 아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로 다시 이제 표기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발전시켰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향가의 전승 방식은 그 배경설화와 함께 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향가의 작자층은 향차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 계층이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당대의 승려라던가 화랑 등의 귀족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향가의 수록 문헌은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지고 있고요. 신라 시대 때, 신라 진성여왕 시대 때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을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향가 중에 4구체 향가인 서동요, 8구체 향가인 처용가, 10구체 향가인 제망매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서동요가 나오죠. 자, 서동요는 이렇게 4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4구체 향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라 진평환 때 백제의 서동이 지은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설화가 재미있는데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였던 선화공주가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웃 나라인 백제에 서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뒷연못의 용과 관계해서 서동을 낳았다고 합니다. 약간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성격의 주인공인 거죠. 또 서동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늘 말을 캐서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이 서동요잖아요. 이 서동요 할 때 이 서자가 마서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서동의 노래, 말을 캐서 말을 캐는 아이 뭐 이런 의미로 서동요이기도 합니다. 자, 암튼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녀와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죠. 그래서 이웃나라인 신라 설화벌로 갑니다. 그는 신라의 아이들에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던 말을 줘서 같이 먹게 하고요. 친해진 다음에 이 동요를 지어서 아이들이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서동요인 거죠. 노래를 잠시 살펴볼까요? 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자, 여기를 보면 온 백성의 사랑을 받는 선화공주를 주인공으로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로워했겠죠. 게다가 선화공주가 정을 통한다, 즉 사랑을 한다 라는 내용이니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서동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서동과 사랑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선화공주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서동이라는 남자고 게다가 밤에 몰래 안고 다니는 사이이니 이거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소문이 퍼진다면 이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1위로 이제 등극하게 되겠죠. 자, 이러자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자, 이 노래를 들은 왕은 대노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그리고 신하들도 난리가 납니다. 자, 공주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지금 이건 그런 보통 스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노한 왕이 공주를 귀양 보냅니다. 공주의 억울함을 알지만 왕비 또한 공주를 보호하지 못하고 공주에게 순금 한 덩어리를 주면서 슬퍼하면서 떠나보내죠. 외롭게 홀로 귀양 가던 선화공주 앞에 잘생긴 서동이 나타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가난한 서동에게 선화공주가 어머니가 준 금을 주면서 집을 한 채 사라고 얘기를 하자 서동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서동이 나는 가난했지만 우리 집 뒷산에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금이 산처럼 쌓여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백제에 와서 보니까 금이 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또 서동은 신라 그 진성왕, 선화공주의 아버지 진성왕에게 이 금을 보내고 장인은 화가 풀려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훗날 이 서동은 훗날 이 서동은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자, 이러한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6년도에 SBS에서 서동요라는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어요. 당시 선화공주 역으로 이보영 그 배우가, 그리고 서동에는 조현재 배우? 요즘엔 활동 잘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배우가 연기하기도 했던 즉 현대에서도 충분히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서동요는요, 현존하는 그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요. 왜냐면 지금 신라 진평왕 때 노래래라고 하니까 이제 신라 진평왕의 그 연대까지 이제 올라가면 향가 중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과 형식이 소박하고 단순한 사구체 향가입니다. 근데 당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불렀으니까 민요적 성격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요적 성격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애의 목적과 작가가 분명하다고 하니 개인 서정시와 같은 성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주술적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언이나 암시하는 노래를 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서동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어서 참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배경설화를 그대로 믿고 서동이 그러면 지었겠구나 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아까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인데 무왕과 관련한 나중에 이제 서동이 백제무왕이 되잖아요. 이 백제무왕을 영웅적인 사람으로 볼 때 백제무왕과 관련된 설화 속에 이제 끼어들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동요의 성격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제망매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제망매가의 제는요, 제사할 제자. 자, 망매. 이때 망자가요, 이게 이를 망할 망자입니다. 그리고 매는 누이매. 즉, 누이를 잃고 추모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한가는 특별한 배경설화는 아니지만 작가인 월명사 스님의 뛰어난 능력에 관해 그리고 또 이 노래를 지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배경설화로 전합니다. 자, 월명사는 신라 경덕왕 때 신통력 있는 이름 높은 스님인데요. 또 피리도 잘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명사가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가면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고 그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던 그 길을 월명리라고 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 노래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월명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갑자기 일찍 죽습니다. 자, 그렇게 일찍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한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갑자기 광풍이 이렇게 일어나서 종잇돈을 이렇게 또 태워서 날리잖아요. 그때 종잇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원래 서쪽을 서방정토, 극락세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그 여동생이 이 향가를 듣고 먼저 극락세계로 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지었다는 이 제망매가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망매가도 이렇게 네 줄, 두 줄, 이렇게 4구, 4구, 2구 이렇게 기서결 3단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9채 한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자, 생사의 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이죠. 사느냐 죽느냐 요 길이 여기 있었을 텐데 머뭇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머뭇거렸을까요? 그쵸. 지금 누이 동생이 먼저 죽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바로 죽기 직전에 머뭇거렸겠죠. 자, 여기 있음에 여기서 이제 이승을 말합니다. 이 이승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은 이 죽음에서 머뭇거렸을 테고 누이 동생의 마음을 막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나 갈게 라고 말을 못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어
라고 죽은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누이 동생이겠죠. 누이 동생이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공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여기가 이제 제맥매가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성이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유가 사용되었죠. 자, 신라시대 때 이런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의 시처럼.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에 바람이 좀 빨리 불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른 바람은 조금 일찍 죽음, 요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요절. 누이가 일찍 죽었구나. 일찍 죽은 누이를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잎이 한 가지에서 났는데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각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는 뭘 비유할까요? 그렇죠. 같은 한 부모를 비유하겠죠. 자, 이렇게 그 누이의 죽음 또는 삶의 허무감, 무상감,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라는 이러한 삶의 무상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단락 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도 이제 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이제 19체 향가의 낙구 부분이죠. 라고 감탄사를 보여주면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 자, 누이와의 죽음을 이대로 슬퍼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이와 나는 결국은 극락세계에서 만날 것이고 나는 도를 닦으면서 그러니까 이 생에서 슬퍼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이와 극락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도를 닦으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나, 여기는 시적 화자를 말하겠죠. 자, 이 작품은 앞서 말했던 대로 19체 향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으며 또 뛰어난 비유로 향가 가운데 특히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3번 핵심 정리해서 주제하고 의의 한번 살펴보고요. 자, 19의 비유적 의미도 자,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이른 바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누이의 죽음을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떨어지는 잎도 죽은 누이를 비유했다 볼 수 있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말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5번 설명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고요. 이번에는 형성평가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잠시 기다려 줄게요. 자, 답 맞춰볼까요? 자, 1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 식구는, 자, 앞쪽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자,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첫 어절은, 이럴 경우는 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승과 대립되는 공간이고, 또 시적 화자와 누이가 제외할 공간은 미타찰이라고 표현됐었죠? 한 가지의 비유적 의미는 한 부모 해주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처용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용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입니다. 자, 우리가 사구체 향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서동요 살펴봤고요. 19체 향가는 제망매가, 그리고 8구체 향가는 처용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용가는 네, 여기 설명에도 나오듯이 구지가에서 해가로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맥을 계승하고 있고요. 네. 네. 고려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노래는 향가를 해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자유자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전해지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일제강점기에 옛날 책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독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을 알게 해준 작품이 처용가입니다. 그 신라시대 때 쓰여진 이 처용가도 사람들이 이제 요것을 이제 처음에는 8줄로 된 한시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 처용가가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고려가요 처용가는 한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 처용가를 아는 사람이 이 한시인 줄 알고 봤다가 음과 뜻을 조합을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아, 이게 향찰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처용가를 제일 먼저 해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향가의 해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역신이 처용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이후로 처용의 형상을 그린 것만 봐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배경설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축사는 귀신이나 이러한 나쁜 기운을 물리쳐 내쫓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배경설화와 함께 이 작품은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노래 또는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하는 노래의 성격을 가진 노래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배경설화를 지금 먼저 보고 작품을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에도 재미있는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신라시대 때 헌강왕이 있었는데요. 이 헌강왕이 동해의 용왕과 친해집니다. 원래 이제 신라의 경주가 동해 쪽에 있거든요. 자, 아무튼 동해 용왕과 친해지고 그 아들 중 하나인 처용이 사람들의 세상을 좋아해서 헌강왕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신라로 와서, 경주로 와서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벼슬을 또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이니까 동해 용왕의 왕자인데도 사람들과 함께 산 거죠. 자, 처용은 술과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 밤 늦게 사람들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에 또 아내 혼자 자고 있어야 할 자신의 방에 다리가 넷이 있더래요. 즉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자고 있다면 아마 화를 내고 복수를 하겠죠. 네, 또 우리 뭐 영화를 보면 아주 뭐 잔인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자, 아무튼 처용가에서는 이렇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지만 아무튼 처용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용은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또 관용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방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방 안에 있던 남자가 감동하여 맨발로 뛰어나와서 마당에서 처용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역병을 전하는 역신인데, 여기서 이제 역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전하는 신인데, 내가 당신의 아내를 흠모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노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맹세코 당신의 그림만 봐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후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만 돌면 처용의 초상화를 그냥 뭐 대충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막 그려서 처용이야 라고 문 앞에 붙여 놓으면 그러면 전염병이 그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그 우리 집 앞에 처용의 초상화를 그려서 앞에다 딱 붙여 놓으면 코로나19가 안 걸리는 거죠. 네, 이렇게 전하면서 처용이 처음 부른 노래를 처용가라고 하고요. 그때 처용가를 이제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처용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자, 보면 자, 서울 밝은 달밤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신라시대 때 서울은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 밝은 달밤에 밤 깊도록 놀러 다니다가 돌아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라고 해서 앞쪽에서는 역신의 침범. 자, 그러면서 둘은 나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래 나의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런 처용의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결국은 그 역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 노래이기 때문에 주술적이고 또 이런 무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제는 뭐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줬죠. 축사이면서 벽사진경의 노래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 때는 이렇게 처용가를 불렀을 거고요. 이게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서 고려가요, 처용가까지 이어졌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처용의 상징성을 한번 보면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상징적인데 뭐 당시에 무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병을 물리치려는 무당이었을 것이다. 또 그 원래 용왕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높은 벼슬을 했다라고 하니까 경주 주병 그 경주 지방 주변의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다. 자, 그리고 또 처용 물을 출 때 처용의 탈을 쓰고 추는데요. 그때 그 탈을 보면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서방에서 온 아랍의 상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처용을 동해 용왕을 모시던 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뭐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또 그렇게 본다면 이 노래는 단순히 남녀 사이의 치정 관계를 담은 노래가 아니라 처용의 아내가 병이 들었다가 처용이 그 병을 치료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역신과 동침한 아내를 보고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났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무당의 무격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무가에서는 악신, 나쁜 귀신이라도 즐겁게 내쫓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5번 살펴보면요. 고려 가요 처용과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고려가요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신라시대 때 향가가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졌을 것이고요. 뭐 내용은 향가, 처용가와 마찬가지로 처용의 이 배경설화를 길게 처용이 역신을 몰아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 지금 요건 지금 선생님이 따로 적어 놨거든요. 고려가요 처용가의 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더 길어요. 훨씬 더 길게 전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고려가요 처용가에 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좀 여기 좀 볼래요? 자, 신라 서울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다가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는 이것만 이렇게 한글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아까 향가를 해독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도 그렇죠. 둘은 내 것이로되 둘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이걸 보고서 향가 해독의 열쇠가 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향가랑 좀 다르죠. 자, 이럴 때에 처용합이 곧 보면 열병신, 열병을 주는 신 따위야. 아까 역신으로 표현했죠. 횟감이로다. 회 떠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선 이렇게 회쳐 먹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처용이 봤을 때 그 역신 따위야 횟감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처용이 훨씬 더 힘이 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금을 줄까 처용합이여, 칠보를 줄까 처용합이여. 이거는 역신의 목소리 같아요. 역신이 깜짝 놀라서 처용에게 천금을 줄까요? 또 칠보는 보석일 텐데 보석을 줄까요? 라고 두려움에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 그랬더니 천금도 칠보도 다 싫고 이 역신을 나에게 잡아다 다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처용이 너를 잡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승과 동시에 변용이 이루어져서 처용가보다 시국적 분위기가 훨씬 강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서로 그 가면, 탈을 쓰고서요. 이것을 극으로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국적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향가, 처용가와 달리 요 내용 보더라도 뭐 역신에 대한 분노도 나타나 있고 또 처용이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역신이 두려워하는 모습 등이 고려가요에는 나타나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형성평가도 풀어보세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시는 한글로 표기된 고려가요 처용가에 똑같은 구절이 실려 향가 해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시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제시된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이죠. 서울 밝은 달밤에 이제 공간적 배경은 경주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밝은 달밤. 자, 마지막에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에 드러난 처용의 태도는 뭐 체념과 관용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네, 오늘은 향가 세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네, 향가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